치매를 예방하는 여러 방법 종합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인 지식연구가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네이처 리뷰스 뉴로로지에 게재된 듀젤과 크루츠 교수의 종설 논문 Maintaining and Regaining Episodic Memory in Alzheimer Disease, A Circuit-Based Perspective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 일화기억이 어떻게 손상되며 또 어떻게 유지 회복할 수 있는지 회로 기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화기억 장애는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국제진단기준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약 80%에서 일화기억 저하가 첫 번째로 나타나며 일상생활의 참여와 독립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일화기억의 손상이 단지 신경세포 사멸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병 병리가 해마, 내후각 피질 네트워크를 따라 진행하면서 회로의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데 이 중 비최적 활용, 즉 서브옵티멀 유틸라이제이션 부분은 부분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일화기억은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패턴 완성, 패턴 컴플리션은 부분적인 단서로부터 전체 기억을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해마의 시 A3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가연합 오토어소시에이션, 이 핵심 기전이며 회상 리콜렉션의 신경학적 기반이 됩니다. 둘째, 패턴 분리, 패턴 세퍼레이션은 비슷한 경험들을 서로 구분하는 능력으로 치상회, 덴테이트 가이러스급에서 이끼 섬유, 모시 파이버스를 통해 CA3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패턴 분리가 가장 먼저 손상되며 이로 인해 비슷한 사건들을 헷갈리거나 거짓 기억이 늘어나는 임상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일화기억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를 보여줍니다. 왼쪽 열에는 기억의 구성 요소가, 오른쪽 열에는 그 손상으로 인한 임상 증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심에는 헤마디지 CA1, CA2, CA3와 내후각 피질이 위치하며 이곳이 일화기억의 수렴 지점, 컨버전스 리전입니다. 내후각 피질은 두 개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외측 내후각 피질은 무엇 정보를, 내측 내후각 피질은 어디 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편도체는 정서사회적 정보를 흑질 SN/VTAE과 청반 LC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통해 신규성 처리와 동기부여에 관여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바로 이 회로 전체를 따라 점진적으로 손상을 일으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타우 병리는 단계적으로 확산됩니다. 1단계로 전내후각 영역, 트랜스엔토리날 리전과 내후각 피질 2층에서 타우 응집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후각 피질과 해마, 특히 CA1, 해마9M, 신경섬유 엉킴이 형성되고 세포 사멸이 일어납니다. 3단계로 트랜스 시네플릭 확산을 통해 치상회와 CA3이 영향을 받으면서 패턴 분리 기능이 손상됩니다. 4단계에서는 광범위한 피질 네트워크가 침범되어 인지 기능 전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상적으로 환자는 기억의 혼동, 거짓 기억, 회상 실패, 맥락 기억 저하, 신규성 처리 손상, 자전적 기억의 위축을 차례로 경험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본질적으로 시냅스 질환, 시냅토패시로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시냅스 기능 부전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왼쪽의 과활성 하이퍼액티비티는 주로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 유발됩니다. 글루타메이트 재흡수가 억제되어 세포의 농도가 증가하고 글루엔투비를 함유한 NMDA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는 인지 저하의 시작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나타나며 SV2A 조절제인 레베티라세탐이나 AGB101로 표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저활성 하이포액티비티는 주로 타우 침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강화 LTP가 손상되고 장기 우울 LTT이 우세해지면서 수상돌기 가시가 소실됩니다. 이 경우에는 TFUS나 TMS와 같은 흥분성 비침습 자극이 치료 표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저자들이 제안한 핵심 개념, 회로 활용 서킷 유틸라이제이션 CU 프레임워크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세 가지 요인, 시냅스 기능 부전, 과활성, 저활성, 네트워크 재조직,
부적응적 가소성 인지 편향 과활성 재조직, 그리고 적응적 가소성 저하 낮은 뇌인지 예비능. 이 결합되어 회로 자원의 비최적 활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회복 가능한 일화기억 손상에 해당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화기억 손상은 다차원적이라는 것. 둘째, 그렇기 때문에 개입도 다차원적이고 회로 특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약물이나 하나의 자극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며 과활성과 저활성, 부적응적, 적응적, 가소성을 동시에 표적화해야 합니다. 같은 정도의 병리를 가진 사람들도 인지 저하 속도가 매우 다른데 이는 예비능 리저브 차이로 설명됩니다. 왼쪽의 뇌 예비능 브레인 리저브, 은 신경자본 뉴럴 캐피털으로 뉴런과 시냅스의 양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CA1 부피가 큰 노인은 아밀로이드 병리가 있어도 기억 호소가 적었고 이른바 슈퍼에이지스는 내후각 피질 2층 신경세포체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컸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해마 부피와 신경 발생을 증가시켜 뇌 예비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인지 예비능, 코그니티브 리저브, 은 적응적 인지 재조직입니다. 보상 대체 네트워크 활용, 유연성, 영향받은 망의 최적 사용, 효율성, 부담 감소의 세 가지 적응적 특성을 가지며 교육 수준, 평생 인지 활동, 의미 기억 능력 등이 이 예비능을 강화합니다. 회로의 비최적 활용을 직접 표적화할 수 있는 비침습 뇌 자극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TFUS 경두계 집속 초음파는 해마와 같은 깊은 부위까지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도달할 수 있고 자극 효과가 60분 이상 지속됩니다. TMS 경두계 자기 자극은 표층 피질에서 흥분성, 억제성 자극을 모두 줄 수 있고 임상 근거가 가장 풍부합니다. TACS 경두계 교류 전류 자극은 신경 진동을 동조시켜 회로 간 타이밍 지터를 보정합니다. TDC-S 경두계 직류 전류 자극은 광범위 피질 흥분도를 조절하며 인지 훈련과 병행 시 효과가 좋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흥분성 자극으로 MTL의 저활성을 보정하고 억제성 자극으로 MTL과 후대 상회의 이상 과활성을 감소시켜 거짓 기억과 친숙 환경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세 가지 축을 결합한 다차원 개입이 필요합니다. 첫째, 약물적 개입으로는 레카네맙, 도나네맙과 같은 항아밀로이드 항체가 질병 진행을 늦추는 기반이 되고 여기에 SV2A 조절제로 해마 과활성을 완화하며 콜린성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조절제로 감각 주의와 지각을 강화합니다. 블라카메신과 같은 약물 재배치 전략도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둘째, 인지 행동 훈련에서는 패턴 분리와 신규성 처리 훈련, 다감각 통합 훈련, 맥락 처리 게임화 훈련, 걸으며 대화하는 양손 멀티태스킹, 균형 자세 전정 기능 훈련, 스키마 기반 환경 가이드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과 신체 측면에서 유산소 운동, 수면 위생, 사회적 활동, 평생 학습, 심혈관 위험 인자 관리, 시력 청력 등 감각 결손 교정이 중요합니다. 환자 단계에 따라 개입 전략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임 상기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 1부터 2까지에는 아밀로이드는 양성이지만 타우 병리는 내측 두엽에 국한된 단계로 주관적 인지 저하나 무증상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 교육, 인지 활동을 통한 예비능 강화와 위험 인자 관리가 핵심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 MCI 스테이지 3 프로드롬 RAD에서는 타우가 확산되고 일화기억이 1.5 표준 편차 이상 저하됩니다. 이때부터 항아밀로이드 항체와 SV2A 조절제를 고려하고 비침습 자극과 인지훈련을 병행합니다. AD 치매기에는 광범위한 병리와 동반 병리가 존재하며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관리, 환경보조, 돌봄자 지원과 삶의 질 중심의 접근이 우선입니다. 즉, 회복 가능한 자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MCI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핵심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알츠하이머병에서 일화기억 손상은 신경퇴행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회로 자원의 비최적 활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일부는 회복 가능합니다.
둘째, 개입은 다차원적이어야 합니다. 시냅스의 과저활성, 부적응적 가소성, 적응적 예비능을 각각 회로 특이적으로 표적화해야 합니다. 셋째, 항아밀로이드 항체와 같은 질병 조절 치료의 비침습 뇌 자극, 인지훈련, 생활습관 개입을 결합한 다차원 재활 프로그램 이 환자의 기능과 삶의 질을 가장 잘 유지 회복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압구정인지 신경과는 이러한 회로 기반 통합 접근을 임상에 적용하여 환자분들이 소중한 개인적 경험을 더 오래 간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인지 신경과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스타틴 사용 시 치매 전환을 억제한다입니다. 먼저 임상 현장의 관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 MCI 환자는 치료하지 않을 경우 매년 10에서 20%가 치매로 진행합니다. 3년이 지나면 누적으로 30에서 60%가 치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는 MCI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3년이 지나도 인지 기능이 잘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임상 경험이 과연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을 제시하는 논문이 2025년 알츠하이머스 덴티엄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앤드 클리니컬 인터벤션스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웨스팔 피로 등이 발표한 이 연구는 55편의 관찰 연구, 약 778만 명의 환자를 분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메타 분석입니다. 결과를 미리 요약하면 모든 치매 위험은 14%, 알츠하이머병은 18% 감소했고, 특히 스타틴을 3년 이상 사용한 환자에서는 치매 위험이 무려 63%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경험해온 3년간 악화되지 않는 환자분들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임상 현장의 두 가지 관찰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자연 경과입니다. 치료하지 않은 경도인지 장애 MCI 환자는 매년 약 10에서 20%가 치매로 진행합니다. 3년 누적으로 보면 약 30에서 60%가 치매로 넘어가며 일반 인구 대비 치매 위험이 3배에서 5배 높아집니다. 오른쪽은 이 연구가 보여준 결과입니다. 스타틴을 3년 이상 사용한 환자에서 치매 위험이 63% 감소했습니다. 위험비 HR로 표현하면 0.37로 95% 신뢰 구간은 0.30에서 0.46입니다. 임상에서 스타틴을 복용한 MCI 환자는 3년이 지나도 잘 악화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경험이 이 거대한 메타 분석 데이터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총 55편의 관찰 연구가 포함되었고 그중 코호트 연구가 45편, 환자 대조군 연구가 9편, 그리고 두 설계를 혼합한 연구가 1편입니다. 분석된 환자는 약 778만 명이며 평균 연령은 72.5세, 평균 추적 기간은 7.13년입니다. 지역별로는 아메리카 23편, 아시아 19편, 유럽 12편, 오세아니아 1편으로 4개 대륙을 포괄합니다. 주요 분석 결과는 3가지로 모든 치매,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혈관성 치매를 다룹니다. 핵심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치매 위험은 14% 감소, 알츠하이머병은 18% 감소, 혈관성 치매는 11% 감소했고 3년 이상 사용 시에는 무려 63%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퍼브메드, 엠베이스, 코크런 3개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검색에서 942편이 확인되었고 중복 327편을 제거한 후 615편이 1차 스크리닝 대상이었습니다.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 76편이 정밀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부적합 사례를 배제한 후 최종 55편이 메타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구는 프로스페로에 사전 등록되어 투명성을 확보했고 품질 평가는 뉴캐슬 오타와 스케일로 이루어져 평균 7.62점 만점 9점이라는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통계 모델로는 관찰 연구의 이질성을 고려해 랜덤 이펙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큰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치매에 대한 HR 분석에는 34편의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반 인구에서 스타틴 사용자의 치매 위험비는 0.86이었고 95% 신뢰 구간은 0.82에서 0.91, P값은 0.00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습니다. 즉 치매 위험이 14%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2형 당뇨병 환자 하위 분석입니다. 4편의 연구에서 HR 0.87, 95% 신뢰 구간 0.85에서 0.89, 그리고 이질성 지표인 I제곱이 38%로 상당히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서 결과가 매우 일관됨을 의미합니다. 임상적으로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반한 MCI 환자에게 스타틴을 권할 강한 근거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타틴 사용 기간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1년 미만 사용군에서는 HR 1.07로 오히려 약간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효과는 의미 없습니다. 1년에서 3년 사용군에서는 HR 0.80, 즉 치매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사용군에서는 HR 0.37, 95% 신뢰 구간 0.30에서 0.46으로 치매 위험이 무려 63%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MCI 환자가 연 10에서 20%씩 치매로 진행한다는 자연 경과와 정면으로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스타틴을 충분히 오래, 적어도 3년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치매 진행 위험을 거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특화된 분석을 보겠습니다. 21편의 연구를 통합한 결과 AD 위험비는 0.82, 95%, 신뢰 구간 0.7에서 0.90, P값 0.001 미만으로 AD 발생 위험이 18%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타틴의 친수성 대 친지성 비교입니다. 기존에는 혈액뇌장벽을 잘 통과하는 친지성 스타틴, 즉 아토르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 여겨졌으나 이 연구에서 친수성 스타틴인 프라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도 HR 0.83이라는 강한 보호 효과를 보였습니다. 친지성은 HR 0.85였습니다. 이는 스타틴의 신경보호 효과가 단순한 BBB 통과뿐 아니라 전신 한겸증, 콜레스테롤, 강화 혈관, 내피 기능 개선 등 다양한 플레이오트로픽 기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혈관성 치매 결과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7편의 HR 분석에서 VAD, 위험비는 0.89, 95% 신뢰 구간 0.77에서 1점 연기, P값 0.093으로 통계적 경계선상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감도 분석에서 리 2020 연구를 제외하면 HR이 0.87로 떨어지고 95% 신뢰 구간 0.82에서 0.98로 좁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13% 감소를 보입니다. 또한 OR 분석에서는 0.71로 더 강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임상적으로 VAD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혈관성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 위험인자를 치료하는 스타틴이 효과를 보이는 것은 병태생리학적으로도 합당합니다. 혈관성 인지장애 VCI의 1차 예방으로 고지혈증 치료가 이미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3가지 차원의 하위 분석을 보겠습니다. 첫째, 스타틴 종류별로 보면 로수바스타틴이 HR 0.72로 28% 감소로 가장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토바스타틴은 11% 감소, 플루바스타틴은 7% 감소였고 프라바스타틴과 시스타틴은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둘째, 지역별로는 아시아 17편에서 HR 0.84로 가장 큰 보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아시아인에서 심혈관 위험인자 유병률이 높아 스타틴의 플라이오트로픽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메리카는 HR 0.88로 유의했지만 유럽과 오세아니아는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아예 데이터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성별 분석에서 남녀 모두 14% 감소를 보였으나 특히 여성에서 로수바스타틴 사용 시 HR 0.66으로 최대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강도 스타틴은 28%, 친지성 스타틴은 15% 감소였습니다. 스타틴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는지 그 기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잘 알려진 작용은 HMGC, OA 환원 효소 억제를 통한 콜레스테롤 합성 감소입니다. 이는 LDL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줄여 혈관성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는 항염증 작용으로 사이토카인을 줄이고 신경염증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는 혈관 내피 기능 개선으로 뇌 혈류량을 늘리고 혈액뇌 장벽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아밀로이드 베타 처리에 영향을 주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 활성 조절로 알파7과 알파4 니코틴성 수용체를 조절해 인지 기능을 보존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글리아 활성 조절로 리피드 드롭내 축적을 줄이고 신경 발생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다면적 효과, 즉 플리오트로픽 이펙트가 스타틴의 신경보호 효과의 핵심입니다. 메타 분석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펀넬 플롯입니다. 왼쪽 A 모든 치매 HR의 펀넬 플롯에서는 약간의 비대칭이 관찰되며 에거 테스트 P값이 0.01 연고로 출판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즉 효과 없음 또는 부정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가 덜 출판되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B 알츠하이머병 HR의 퍼넬 플롯은 비교적 대칭적이며 에거 테스트 P값이 0.309로 출판 편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AD에 대한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결과에서 이질성이 높았으나 민감도 분석과 리브 원아웃 분석을 통해 결과의 로버티스를 확인했고 결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를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인식해야 할지 정리합니다. 왼쪽 임상 적용 시사점부터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가진 MCI 환자에게는 스타틴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 3년 이상 지속 사용이 권장되며 단기 사용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일관된 보호 효과를 보였고 AT 예방에는 친수성과 친지성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수바스타틴은 모든 치매와 여성 환자에서 최대 효과를 보였습니다. 저비용 고접근성 덕분에 저소득 국가의 공중보건 도구로도 유망합니다. 오른쪽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관찰 연구 기반이므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헬시 유저 바이아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질성이 높고 모든 치매 HR에서는 출판 편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로스퍼나 호프3 같은 RCT에서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추적 기간이 짧고 약제 선택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아토르바스타틴을 사용한 스타리 트라이얼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기대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778만 명 55편 관찰 연구의 통합 결과 전체 치매는 14%, 알츠하이머병은 18%, 혈관성 치매는 11% 감소했습니다.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신경보호 효과를 보였습니다. 둘째, 3년 이상 사용 시 위험이 63% 감소하는 시간 의존적 보호 효과는 임상에서 우리가 체감해 온 MCI 환자가 스타틴을 복용하면 3년이 지나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관찰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연 10에서 20%씩 치매로 진행하는 자연 경과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셋째, 임상에서 스타틴은 적극 활용 가능한 저비용 옵션입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을 동반한 MCI 환자에서 스타틴은 심혈관 보호와 치매 예방의 이중 효과를 제공합니다. 압구정인지 신경과는 이러한 근거를 임상에 적용하여 환자분들의 인지 기능을 더 오래 보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인지 신경과입니다. 오늘 발표는 혈관성 인지장애, 영어로는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줄여서 VCI에 대한 최신 리뷰입니다. 과거에는 혈관성 치매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더 넓은 개념인 VCI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념의 변화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주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흐름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혈관성 치매에서 VCI로의 개념 변화. 둘째, 역학과 질병 부담.
셋째, VICC, S와 C, SBPR에 따른 분류체계. 넷째, 다중 기전으로서의 병태생리. 다섯째, 최신 진단 기준. 여섯째, 치료와 예방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적용을 위한 핵심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과거 1993년 NINDS AIREN 기준에서는 혈관성 치매를 매우 좁게 정의했습니다. 2개 이상의 인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백한 뇌졸중이 있거나 피지라 허혈성 변화가 진행되어 이미 치매 수준에 도달한 환자에 국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좁은 정의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치매 단계에 도달한 후에야 진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기 개입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AHA/AS A 스테이트먼트를 시작으로 VASC OG, VICC S 그리고 2024년 캐나다 뇌졸중 가이드라인 칠판에 이르기까지 개념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현재의 VCI는 동맥경화증, 세동맥경화,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허혈출혈성 손상, 저관류, 혈액내장벽 손상 등 어떠한 혈관성 원인에 의해서든 발생하는 모든 정도의 인지장애를 포괄하는 우산 용어입니다.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부터 경도 인지장애, 그리고 치매에 이르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전체를 포함합니다. VCI는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 정상 인지에서 시작해 주관적 인지 저하, 혈관성 경도 인지장애, 혈관성 치매, 그리고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인 혼합형 치매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박스에 정리한 것처럼 핵심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치매가 발생한 후에 진단에서 예방 가능한 인지 저하의 조기 인식으로의 전환. 둘째, 동맥경화 등 뇌혈관 질환이 존재하면 치매가 없어도 VCI로 평가한다는 점. 셋째,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양상은 혈관성과 알츠하이머 병리가 공존하는 혼합병리라는 점입니다. VCI가 임상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크카이 마르쿠스의 2024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스트로크 리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2050년에는 1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약 20%가 VCI 단독을 원인으로 하고 추가로 20%가 혈관 병리와 알츠하이머 병리가 결합된 혼합형입니다. 합치면 전체 치매의 약 40%, 즉 2천만 명 이상이 혈관 기여를 받는 셈입니다. 오른쪽 도넛 차트가 이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즉 치매 환자 5명 중 2명에서 혈관 요인이 작용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가장 큰 예방 가능성이 있는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VCI의 구체적인 분류 체계를 보겠습니다. 2018년 VICC S 합의안과 2024년 캐나다 뇌졸중 가이드라인 칠판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밀드 VCI 혈관성 경도 인지장애는 한계 이상의 인지 영역, 특히 집행기능과 처리 속도에서 객관적 저하가 있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보존된 단계입니다. 메이저 VCI, 즉 혈관성 치매는 4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뇌졸중 후 6개월 이내에 발현되는 포스트 스트로크 텐티엄. 둘째, 소혈관 질환에 의한 백질 변성과 열공경색을 동반하는 피지라 허혈성 VAD, 집행기능 저하와 보행장애, 정서 변화가 특징입니다. 셋째, 다발성 경색이 누적되어 단계적으로 인지가 저하되는 멀티 임팩트 치매, 그리고 가장 아래 강조 표시된 혼합형 치매입니다. 혈관성 병변과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 행성 병리가 공존하는 형태로 최근 연구에서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양상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VCI는 어떤 기전으로 발생할까요? 단일 기전이 아니라 여러 혈관성 손상이 누적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대혈관 동맥경화. 2개 내외 동맥의 죽상경화는 색전성 경색과 만성 저관류를 통해 직접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경동맥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인지저하 위험이 1점에서 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뇌소혈관 질환 CSVD.
마르쿠스 그룹이 강조하듯 노년기 VCI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고혈압과 노화에 의한 세동맥 경화로 백질 고신호, 열공, 미세출혈, 혈관주의 공간 확장 등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 CAA, 엽상 출혈과 표면 철침착이 특징이며 2022년 보스턴 진단 기준 2점, 0 버전에서는 백질 고신호와 혈관 주위 공간도 진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신경혈관 단위, 장애, 내피세포, 주피세포, 성상세포가 함께 손상되어 혈액뇌장벽이 무너지고 미세염증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글림프계 장애, 최근 주목받는 영역으로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스에 표시된 것처럼 이러한 혈관 병리와 신경퇴행 병리가 공존하는 혼합 병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합니다. 뇌소 혈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영상 평가가 필수입니다. 2023년 란셋 뉴로로지에 게재된 스트라이브2 업데이트가 현재 표준입니다. 6가지 표지자를 보겠습니다. 첫째, RSSI는 최근 발생한 작은 피지라 경색으로 20mm 미만이며 DWI에서 고신호로 나타납니다. 둘째, 열공은 3에서 15mm 크기의 뇌척수액 동등 신호를 보이는 작은 공동으로 과거 경색의 흔적입니다. 셋째, 백질 고신호 WMH는 T2나 플레어 영상에서 보이며 파제카스 그레이드로 평가합니다. 넷째, 혈관 주위 공간 확장 이 PV는 기저핵과 반난원 중심에서 평가하며 글림프계 기능과도 관련됩니다. 다섯째, 뇌미 세출혈 CMB는 SW, I나 T2 별 영상에서 보입니다. 분포에 따라 고혈압성과 CAA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뇌위축, 전반적 또는 국소적 뇌실질 감소로 인지 저하의 누적 효과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표지자들의 부담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임상에서 중요합니다. VCI 진단의 핵심 세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객관적 인지 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4개 인지 영역, 즉 집행기능과 주의, 기억, 언어, 시공간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MOC, A나 S, NS, B가 MMS이보다 VCI 선별에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뇌혈관 질환의 영상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MRI가 우선이고 어려운 경우 CT로도 가능하며 백질 고신호, 열공, 미세출혈, 경색, 출혈, 위축 등을 확인합니다. 셋째, 인과관계 평가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야 하며 다만 혼합병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양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래쪽 노란 박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졸중, TIA, 무증상 뇌경색, 명백한 심혈관 질환 또는 유의한 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모든 환자는 VCI 고위험군으로 선별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2024년 란셋에 발표된 치매예방위원회 보고서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듯 인구기여 위험 분율이 가장 큰 것은 청력 손실로 약 7%, 그 다음이 고혈압 6%, 흡연 5%, 사회적 고립과 두부 외상, 우울증이 각각 3%부터 4%까지 순입니다. 이들 위험인자를 종합관리하면 치매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핵심 관리 목표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축기 혈압을 130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스프린트 마인드 연구의 근거입니다. 당뇨병은 당화 혈색소 관리와 함께 최근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인 리라글루타이드가 2024년 AAIC에서 인지저하 예방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 외 스타틴을 통한 LDL 조절, 심방세동 환자의 항응고 치료, 그리고 금연, 신체활동, 식이, 청력 보존, 사회활동 등 생활습관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치료를 약물과 비약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왼쪽 약물 치료부터 보겠습니다. 콜리네스터레이즈 억제제인 도네페질과 갈란타민은 혈관성 치매에서 소폭의 인지 호전을 보이지만 임상적 의의는 제한적입니다. 메만틴은 중등돼서 중증 환자에서 부분적 효과가 있습니다. 실로스타졸은 뇌소혈관 질환의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으로 LACIE 트라이얼 등에서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혈관 위험인자 약제입니다. 즉 항고혈압제, 스타틴,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진정한 의미의 VCI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비약물 치료를 보겠습니다. 인지 재활과 인지 자극,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지중해식 또는 마인드 식단, 동반된 우울증의 적극적 치료, 그리고 피지라 VCI 환자에서는 보행과 균형 훈련이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치료는 어디로 향할까요? 모크와 마르쿠스의 2024 연종설, 그리고 뉴로파스치오파마콜로지의 2026 연 리뷰가 제시한 6가지 신규 표적을 보겠습니다. 첫째, 내피 기능 개선. 혈관 내피세포의 항상성을 회복하는 약물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혈액 뇌장벽 안정화. 주피세포와 기점막을 보호하여 미세염증을 차단합니다. 셋째, 신경염증 조절, 즉 인플라메이징 표적입니다. 넷째, 글림프계 활성화, 수면 최적화와 AQP사 표적을 통해 아밀로이드 청소를 촉진합니다. 다섯째, GLP-1 등 대사 표적. 세마글루타이드와 리라글루타이드의 인지보호 효과가 임상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재생의학적 접근입니다. 자가혈 유래 세포 치료 등 신경보건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VCI 환자의 신경혈관 단위 회복에 적용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메시지 5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개념의 확장. 뇌졸중이 있어야 혈관성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동맥경화와 고혈압, 당뇨 등 뇌혈관 질환의 증거가 있는 모든 인지장애를 포괄해야 합니다. 둘, 조기인식.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혈관 위험인자 관리가 곧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임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셋, 혼합병리 인정.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양상은 VCI와 알츠하이머의 혼합병리이며 진단과 치료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넷, 표준화된 영상평가. MRI 표지자들을 스트라이브2와 보스턴 V 2.0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평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다섯, 미래 방향. 신경혈관 단위와 글림프계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치료, 그리고 재생의학적 접근이 VCI 환자의 예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발표의 근거가 된 주요 참고 문헌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모크와 마르쿠스의 2024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스트로크 종설, 그리고 2025년 발표된 캐나다 뇌졸중 가이드라인 칠판, 컨티뉴엄의 실버트 리뷰, 그리고 란셋 커미션 2024 보고서가 핵심 근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혈관성 인지장애의 개념과 최신 동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 막상 치료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압구정인지 신경과의 레켐비 치료, 그 10단계를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단계는 외래 당일 진행하는 초진 스크리닝입니다. 인지 저하의 시작과 진행 속도, 일상 기능을 확인하고 신경학적 진찰과 함께 KMMSE, CDR 종합 인지검사 같은 기본 인지검사를 시행합니다. 치료 대상은 알츠하이머에 의한 경도 인지 장애와 초기 치마의 단계입니다. 다음은 알츠하이머 병리 확진입니다. 3테슬라 MRI로 뇌 구조와 ARIA 위험 인자를 보고 아밀로이드 PET 또는 뇌척수액 검사로 병리를 직접 확인합니다. 구조와 병리, 두 가지를 동시에 평가하는 빠른 확진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투여 가능성 평가입니다. MRI 기반 아리아 위험도 분류, 혈액 검사, 그리고 APO, 이 유전자 검사.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고 투여가 가능한지, 아리아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보호자 동반 설명입니다. 치료 목표는 알츠하이머 진행의 지연입니다. 아리아 가능성과 정기 MRI의 필요성, 2주 간격 내원을 충분히 설명한 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 실제 레켐비 투여입니다. 표준 용량은 체중 1kg당 10mg, 2주 강역 정맥 주입입니다. 투여 당일에는 활력 징후와 체중을 확인하고 약 1시간 주입, 1시간 관찰로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는 MRI 모니터링입니다. 3회, 5회, 7회, 14회 차 투여 전에 정기적으로 촬영해 아리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증상이 생기면 즉시 추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아리아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부종형은 무증상이면 추적하며 투여를 이어가고 증상이 있으면 투여를 멈추고 4주 뒤 다시 확인합니다. 출혈형은 위험과 이득을 재평가하며 큰 출혈이 있으면 치료를 중단합니다. 언제나 환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덟 번째, 6개월마다 인지 기능을 추적합니다. KM, MS와 CDR, 그리고 정밀신경심리검사로 치료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합니다. 압구정인지 신경과의 차별점은 빠른 검사와 대기 기간 최소화, 그리고 초진부터 추적까지 같은 의료진이 일관되게 보는 것입니다. 환자별 맞춤 ARIA 모니터링까지 정밀 치료를 지향합니다. 기억하세요. 레켄비 치료의 성패는 약 자체가 아니라 환자 선택과 MRI 판독, 그리고 ARIA 공 관리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정밀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압구정인지 신경과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인지 신경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표적 항체 치료와 자가혈 세포 치료의 순차적 병행요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레켄비 또는 키설라를 투여 중인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자가혈 세포 치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 합리성과 실무 지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두 치료의 병용은 표준 진료가 아닙니다. FDA나 식약처가 승인한 병용 프로토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새로운 병용 요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된 단독 적응증의 범위 안에서 두 치료를 순차적으로 추가 투여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지를 정리한 임상적 합리성 검토 자료입니다. 다만 임상적 합리성을 따져볼 만한 단계에는 이미 와 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2025년 말부터 바우멜 박사 주도로 정확히 같은 조합, 레켄비 또는 키선라를 투여 중인 환자의 동종 줄기세포 로메셀 B를 추가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두 치료의 병용이 임상적으로 합리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입니다. 레켄비, 키선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치료의 핵심 기전은 뇌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플라크를 직접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또 다른 핵심 병리인 신경염증과 시냅스 손상은 이 치료로 직접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이 바로 아리아, 즉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 뇌부종과 미세출혈입니다. 오른쪽이 자가혈 세포 치료입니다. 이 치료의 기전은 항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신경영양인자와 항염증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규세포의 표현형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혈관과 면역 환경 자체를 안정화하는 것이 기대 효과입니다. 그리고 자가유래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 거부 위험이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자가혈 세포 치료가 안정화시키는 혈관과 면역 환경이 바로 아리아가 발생하는 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가혈 세포 치료가 항체 치료가 유발한 신경염증 환경을 조절해서 아리아 위험을 오히려 낮출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치료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을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진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안전 병용을 위한 실무 프로토콜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환자 선별. 누구에게 이 병용을 고려할지를 안전하게 정의합니다. 둘째는 투여 순서. 두 치료를 어떤 순서로 시작할지. 아리아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합니다. 셋째는 모니터링 강화. MRI, 혈액검사, 인지검사를 언제 어떻게 추가할지 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 선별입니다. 왼쪽이 병용을 고려하기 전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필수 사전 검사입니다. 첫 번째는 APO, 이 유전형 검사입니다.
이타사/이타사 동형접합체 환자는 아리아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병용에서 제외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라인 MRI 평가입니다. 아리아 고위험 소견이 있으면 병용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복용약 검토. 항응고제나 이중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출혈 위험 때문에 제외하거나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임상 병기 확인. 항체 치료 자체가 조기 알츠하이머병, MCI에서 경증 치매에 적응되기 때문에 병용 역시 이 범위에 국한됩니다. 오른쪽이 MRI 상처의 기준입니다. 이 네 가지 미세출혈 4개 이상, 표재성 헤모시데린증, 거대 출혈, 혈관성 부종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용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안전하게 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환자군이 정의됩니다. 투여 순서가 이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헌의 애드온 가이드는 항체를 먼저 시작해서 최소 6개월간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후 신규 줄기세포 치료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라고 권고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0개월에는 항체 치료를 단독으로 시작합니다. 레켐비 또는 도나레맙을 표준 아리아 모니터링 MRI 일정과 함께 시작합니다. 6개월 시점에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아리아가 발생하지 않았고 임상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개월 이후 비로소 자가혈세포 치료를 단독으로 시작합니다. 동시에 베이스라인을 재설정하기 위한 MRI를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왜 굳이 이 순서를 권장할까요? 만약 두 치료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아리아가 발생하면 어느 치료가 원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약을 중단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리아 발생 시 원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약물 중단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안전성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단독 치료보다 한 단계 더 자세히 봅니다. 첫째, 추가 MRI입니다. 자가혈세포 치료를 단독으로 추가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이는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혈액검사입니다. CBC, CRP, DD모를 자가혈세포 치료 전후에 측정해서 응고와 염증 상태를 평가합니다. 셋째, 인지평가입니다. MMSE와 C, DRSB를 베이스라인 3개월, 6개월, 12개월에 정해진 일정으로 별도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는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에도 쓰이고 신경학적 악화의 조기 감지에도 활용됩니다.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검사를 빠짐없이 시행하는 것, 이것이 병용의 안전성을 실제로 담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병용의 후보가 될까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에 한정합니다. 첫째, 항체 치료 적응증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 알츠하이머병, MCI에서 경증 치매 단계의 환자로 레켐비 또는 키선라의 표준 적응증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 항체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표적 항체 단독 치료에도 인지 저하 진행이 우려되는 환자가 후보가 됩니다. 셋째, 신경염증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세포 기반의 면역 환경 조절이 합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환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엔드 조건입니다. 셋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병용을 검토합니다. 환자 선택의 신중함이 안전성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네 가지 안전 원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허가 범위 안에서 두 치료 모두 기존 단독 적응증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새로운 적응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동시 투여 회피. 두 치료를 동시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의 강역을 두고 순차적으로만 추가합니다. 셋째, 원인 추적 가능성. 아리아가 발생하면 어느 치료가 원인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차 투여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넷째, 철저한 모니터링. MRI, 혈액, 인지검사를 사전에 정의된 시점에 반드시 시행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병용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이애미 병용 시험의 결과가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마이애미 병용 투여 결과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미 허가된 범위 안에서 순차적 추가 투여 병용요법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이 접근에 세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근거 기반. 마이애미 임상시험과 에드원 문헌이 임상적 합리성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안전 우선. 엄격한 환자 선별, 순차적 투여,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셋째, 환자 맞춤. 모든 환자가 아니라 조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에서도 진행이 우려되거나 신경염증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이상으로 레켄비 키선라와 자가혈 세포 치료의 안전 병용 프로토콜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압구정인지 신경과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근거 있는 방식으로 치료를 설계합니다. 감사합니다.